안녕하세요. 주한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단말의 악성 코드 유입 경로와 이상 징후 식별 개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크게 두 개의 모듈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단말에 대한 악성 코드 유입 경로와 징후입니다. 오늘날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침해 사고가 발생한 서버 혹은 사용자 단말에는 악성 코드가 임베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악성 코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스템에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시스템에 유입이 돼서 실행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악성 코드의 실행 징후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듈은 사후 분석 관점에서 윈도우 단말의 이상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침해 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아티팩트, 침해 사고 아티팩트들을 수집한 이후에 이제 사후 분석을 할 텐데요. 그런 사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분석하는 범위 그리고 방법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범위와 방법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본 모듈에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윈도우 단말에 대한 악성 코드 유입 경로와 징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용자의 윈도우 시스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랩탑이나 데스크탑, 윈도우 운영체제가 설치된 시스템들을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유입이 되었을 때 징후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악성 코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성 코드가 유입이 되는 경로는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분명히 이 네 가지의 그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최근 10년 안쪽으로 관찰되는 악성 코드 유입 경로는 그 네 가지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웹페이지를 통한 브라우저 공격 및 악성 코드 유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용자들은 그 보호되고 있는 네트워크죠. 방화벽이나 보안 솔루션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내부 네트워크의 단말 시스템들을 연결을 해두고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구조가 전면에 인터넷과 맞닿는 지점에 전면에 방화벽이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보안 솔루션들이죠. IDS나 IPS 같은 것들이 추가로 위치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보호되어 있는 형태로 네트워크상에서 보호된 형태로 윈도우 운영체제들이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혹은 여러 개의 서브넷으로 쪼개진 상태로 분리된 형태로 사용이 될 텐데요. 이런 시스템들이 악성 코드에 유입되는 경로가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사용자들은 대부분 업무를 보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사용을 합니다. 브라우저를 통해서 검색을 한다던가 아니면 전문 페이지에 전문 기고글 같은 것들을 서술한 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열람한다던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웹 페이지를 사용을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죠. 많이 사용되는 브라우저들은 크롬이라던가 엣지, 그 외에 파이어폭스 같은 사파리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브라우저들을 이용을 해서 웹페이지를 방문을 할 때 이제 문제는 이 웹페이지가 정상적인 웹페이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웹페이지가 공격자에 의해서 해킹이 되고 그리고 웹페이지가 공격자에 의해서 조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웹페이지 내에는 공격자에 의해서 악성 스크립트나 브라우저를 공격하는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익스플로이트 코드 같은 것들이 내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그 웹페이지의 개발자가 의도한 내용은 아니죠. 공격자가 이 웹서버 시스템을 점유한 이후에 그리고 웹페이지의 내용을 이제 조작하는 겁니다. 방법은 많이 있겠죠. 웹페이지 내에 직접 악성 코드를 삽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웹페이지 내에는 악성 코드를 불러오는 코드를 삽입할 수도 있겠죠. 뭐 방법이 어찌 되었든 희생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웹페이지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이제 방문을 한 것이겠죠.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웹페이지를 통해서 공격 코드가 브라우저로 유입이 될 것이고요. 이제 브라우저로 유입된 공격 코드는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제 취약점이 공격이 된 브라우저는 사실 무력해지죠. 취약점 패치가 되지 않은 이상 브라우저는 취약점을 공격받으면서 원하지 않는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게 되고 악성 코드가 유입되며 그리고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이 내부에서 실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원하는 악성 행위들을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악성 프로세스가 강제로 브라우저에 의해서 실행이 되면서 이후에 스크립트를 일괄적으로 실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레지스트리나 그 외에 뭐 스타터 폴더를 조작해서 지속적으로 실행되도록 시스템의 리소스들을 통제하는 것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 경로는 브라우저가 되는 것이죠.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했었죠. 일단 해커 그룹들이 여러 가지 운용 자금을 얻기 위해서 랜섬웨어들을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런 랜섬웨어를 유포하기 위해서 취약한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웹사이트의 페이지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경로를 통해서 방문한 웹 브라우저들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브라우저는 공격당하면서 악성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이러면서 랜섬웨어가 실행이 되고 단말에서는 이제 단말은 랜섬웨어가 실행이 되면서 문서들이 암호화되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제 보코를 위해서 이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악성 문서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유입이 되는 경우입니다. 악성 문서라는 것은 보통은 공격자가 사용자한테 스피어 피싱 메일을 보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공격자는 사용자들에게 거래처에 예를 들어서 특정 클라이언트라든가 아니면 고객이 될 수 있겠죠. 거래처 대상 사용자를 흉내내거나 아니면 거래처 조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거나 혹은 정보 수집이 철저한 공격자라면 같은 조직에 있는 상사가 될 수도 있겠죠. 상사나 동료의 이메일인 것처럼 속여서 악성 메일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악성 메일을 전달을 하면 이 악성 메일은 일반적으로 그냥 텍스팅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성 파일들이 포함되겠죠. 그 악성 파일들은 과거부터 다양하게 사용이 됐었는데 PDF 문서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컴 오피스 문서, HWP 문서 혹은 글로벌하게는 오피스 문서들이죠. DOC 같은 문서들이 첨부가 되고요. 그 첨부된 문서들이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이 첨부된 문서 파일을 열람을 하겠습니다. 그럼 열람을 하게 되면 이 문서 파일은 열람을 하는데 사용된 프로그램이죠. MS 오피스라던가 아니면 한컴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격하면서 한컴 오피스나 MS 오피스 프로그램은 악성 파일을 혹은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 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조작하거나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하겠죠. 이러면서 악성 코드가 유입이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제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외장 매체를 통한 악성 코드 유입입니다. 해당 케이스의 대표적인 예제가 스톡스넷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죠. 원자력 발전소의 원심 분리기를 통제하는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었었는데요. 당시에 악성 코드가 유입된 경로가 외장 매체였었죠. 그래서 철저하게 외부 네트워크, 인터넷 네트워크랑은 차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심 분리기를 통제를 하는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이제 유입이 됐던 건데요. 그 정확한 이유는
외장 매체였었습니다. 뭐 USB 같은 외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장 매체를 직원이겠죠. 이제 직원이 시스템에 연결을 한 것이고요. 이 연결을 하면서 악성 코드가 사용 중인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이제 업로드되고 실행이 되고 감염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해당 악성 코드가 원래 이제 코딩이 된 대로 공격자의 코딩이 된 대로 원심 분리기를 공격해서 원심 분리기가 오작동을 하게 만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장 매체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컬 네트워크의 다른 단말을 통한 유입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나는 사실은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PC에 의해서 감염된 PC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거죠. 다른 감염된 PC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앞선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경로에 의해서 감염이 됐고 이 악성 코드가 정상적인 시스템이죠. 잘못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정상적인 시스템을 로컬 네트워크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해서 악성 코드를 업로드하고 강제로 실행시키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이게 로컬 네트워크의 다른 단말을 통한 유입인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많죠. 악성 코드들이 랜섬웨어들이 특히 자가 증식, 자가 복제를 할 때 윈도우 운영체제의 빌트인 서비스 중에 하나인 SMB, 넷바이오스 서비스를 공격을 많이 하는데요. 넷바이오스나 SMB 서비스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39번이나 아니면 445번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면 윈도우 운영체제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리스닝하고 있는 포트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파일 공유 서비스도 사실은 이 포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어쨌거나 이 포트가 기본적으로 리스닝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된 단말이 이 포트를 통해서 서비스 되고 있는 넷바이오스 SMB 서비스의 취약점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패킷을 보내서 그래서 공격하고 임의의 코드를 실행해서 악성 코드를 증식시키는 겁니다. 복제시키고 전이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공격당한 시스템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옆에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감염이 된 케이스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 코드가 어떤 시스템에 감염이 될 때는요, 다양한 유입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입이 된 이후에 결론적으로는 악성 코드는 다양한 형태로 피해 시스템에서 실행이 될 텐데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이런 피해가 발생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걸 의심하거나 아니면 피해 사실을 이미 피해자가 혹은 사용자가 인지하고 그걸 분석가에게 알리는 상황에서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사후 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음을 이상 징후가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사후 분석을 할 때는 당연히 이 시스템에서 가급적이면 누락 없이 그리고 노이즈 없이 침해 사고 아티팩트들을 추출을 해야 할 것이고요. 추출한 아티팩트 내에서는 몇 가지 카테고리에 의거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상 징후의 식별 범위는 크게 4가지가 있겠습니다. 본 과목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피해가 발생한 시스템 내에서 우리는 아티팩트를 수집을 하겠죠. 피해가 발생한 시스템에서 다양한 디지털 증거죠. 침해 사고 아티팩트들을 수집을 할 것이고, 이 아티팩트를 조사를 하면서 어떤 카테고리로 분석을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4가지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세스의 이상 징후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침해 사고 아티팩트 중에서는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악성 코드가 항상 프로세스 형태로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프로세스 내에서 스레드 형태로 동작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악성 코드가 스레드 형태로 동작하고 있는 피해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몇 가지 이상 징후들을 가지고 찾아내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가 이상하다거나 이름이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프로세스도 부모-자식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혈통, 리니지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모-자식 관계를 분석을 해서 부모-자식 관계가 이상한 경우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실행이 되면 파라미터를 주지 않습니까? 뭐 A.exe라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실행이 되면 뭐 그냥 스탠드얼론으로 실행될 수도 있겠지만 파라미터를 예를 들어서 뭐 K 옵션을 주어서 뭐 문자열 몇 개를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파라미터가 반드시 필요한 옵션 그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이죠. 이런 프로그램들의 파라미터를 조사를 해서도 우리가 프로세스의 이상 징후를 식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들은 보통은 프로세스의 이미지 프로그램들은 빌드가 된 이후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메타 정보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버전 정보라던가 아니면 뭐 프로덕트 이름이라던가 프로그램의 오리지널 이름이라던가 뭐 벤더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 그 실행 파일이죠. 프로그램 내에 남는데 DLL이나 EXE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EXE 파일이나 DLL 파일 우클릭하시고 속성 보기를 윈도우에서 하시게 되면 자세히라는 탭이 있는데 그 자세히에서 뭐 벤더, 버전 정보, 그리고 뭐 프로덕트 정보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정보들에서 이상징후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어 지속 지점의 이상 징후인데요. 어쨌거나 악성 코드가 단말에서 실행이 되면요. 그 악성 코드는 자기 자신이 네트워크의 뭐 IP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시스템 자체가 로그인 할 때 사용이 되는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 패스워드가 바뀌거나 아니면 껐다 키거나 이 시스템을 그랬을 때도 악성 코드는 계속해서 실행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원격에 있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원격에서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정 정보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네트워크의 서브넷이 바뀌었거나 아니면은 뭐 퇴근 시간이 돼서 사용자가 뭐 컴퓨터를 종료시키고 내일 그 다음날에 출근 시간이 돼서 켰거나 이런 다양한 이벤트 상태에서도 공격자는 계속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할 거고요. 이를 위해서 공격자들은 혹은 악성 코드는 제어 지속 지점을 수정을 합니다. 조작하거나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이해하실 만한 케이스가 시작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로그인하고 윈도우 운영체제가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 이후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뭐 아니면 태스크 스케줄 들어보셨죠? 태스크 스케줄에 지정되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거나 아니면 뭐 레지스트리에는 다양한 키하고 값들이 존재할 텐데 일부 키하고 값들은 운영체제가 실행이 되면서 뭐 로그인하면서 사용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 딸려서 같이 실행이 되거나 자동으로 실행되는 키 포인트들이나 값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점들을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악성 코드는 계속해서 이 시스템에서 남아서 실행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징후를 알고 있어야 돼요. 레지스트리, 뭐 태스크 스케줄 시작 프로그램 같은 서비스들은요, 혹은 리소스들은 정상적으로도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와 구분이 되는 징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메모리 분석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프로그램이요, 악성 코드가 항상 프로세스 형태로 눈에 띄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악성 프로세스들이 대부분 잠깐 실행이 되면서 다른 정상적인 프로세스의 내부 메모리에 그 코드, 핵심 코드나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 자신 본체는 종료하는 거죠. 이런 기술을 이제 프로세스 인젝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프로세스 인젝션 기술을 사용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커널 메모리에 존재하는 VAD라는 자료 구조에 흔적들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구조들을 분석하고 이상징후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 시스템을 통한 이상징후 식별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데요. 악성 코드가 그 다양한 형태로 은닉을 합니다. 뭐 단순하게는 우리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 상에서 속성이죠. 파일이나 디렉토리 속성 중에 히든 속성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예 파일 시스템, NTFS 같은 파일 시스템 내에는 그 은닉을 할 수 있는 스펙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파일 시스템, NTFS 같은 파일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제공해주는 스펙입니다. 이 스펙은 좋은 목적으로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죠. 호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건데 그런 지점들을 악성 코드가 자기 자신의 코드나 실행 파일 이미지를 은닉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은닉이 됐는지 여부를 식별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격자는 분석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간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가 입장에서는 타임라인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벤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날짜에 뭐 생성된 파일들이라던가 실행된 파일들을 조사한다 라고 했을 때 뭐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1년 내내 그 사용한 로그를 전체 더미 로그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좁혀야 될 건데 조사 대상을 집중하고 좁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그 특징들을 이런 특성들을 공격자가 이해를 못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내에 뭐 생성된 파일을 사용자가 분석가가 조사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의 범위를 피하기 위해 악성 코드의 시간 정보를 윈도우 운영체제의 다른 빌트인 프로그램들 있죠. C 드라이브의 윈도우 폴더 밑에 있는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시간 정보로 예를 들어 바꾼다던가 할 수 있겠죠. 시간 정보를 조작해서 분석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도 징후가 남거든요. 그럼 그런 징후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타임라인 분석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가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악성 코드가 하나가 실행이 된 이후에 뭐 그 다음에 여러 파일들을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악성 코드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생성된 파일들이 서로 다른 경로에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악성 파일을 찾았다고 해서 이 파일이 전체겠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이 생성된 시간 이후에 만약에 그 10초 안쪽으로 예를 들자면 다른 파일들이 추가로 연속돼서 생성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발견한 파일 외에 다른 파일들도 공격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는 파일 시스템의 메타 정보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로 말씀드린 전반적인 이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는 이후 수업에서 디테일한 분석 방법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단말의 악성 코드 유입 경로와 이상 징후 식별과 관련된 개괄적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